오케이. 예. 녹화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흔히 말하는 진단 검사 스페셜 테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정말 수많은 스페셜 테스트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하고 뭐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그 진단 검사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진단 검사가 어떻게 유효한지, 그리고 그거를 파악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내용이어서 음,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현장에서 진단 검사를 한두 번쯤은 뭐 PT에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검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자주 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되게 오바스럽게 딥해요, 오늘. 왜냐면 음, 정말 이 정도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되게 그냥 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이걸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이거를 고려해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거를 판단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의 흐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아마추어 뭐 남성이 32세 남성이 주 1회 운동하는 분인데 어, 축구 수비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쏴서 팍 이런 파열음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쪽 다리로 그래서 도수 근력 검사를 이제 저항을 주고 얘가 버티게 하는 그런 것들 했는데 이 레벨 2밖에 안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언제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얘가 어느 정도여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얘 뭐 아이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아니면 병원에 보내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딱 할 때 그 확신의 크기는 얼마일까? 우리가 내 판단의 임계점이 어느 때에 임해야지 이런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 검사가 있는데 얘네가 다 똑같은 유효성을 가질까? 그리고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우도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선 진단 검사의 스피드 테스트라는 것에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최적의 연구 설계는 이제 평가하려는 실험 검사랑 기준 검사를 전형적이고 눈 가림 방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랜덤으로 한다는 그런 형태의 실험인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논문 연구를 할 때는 이런 눈 가림 방식이 RCT라고 하는데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시험이 여기서는 골드 스탠다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검사에 대해서 흔히 처음으로 공부를 할 때 이것만 저도 한 차례에서 이제 임상적, 이학적 검사에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거는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음, 2-2 곱하기 2 교차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골드 스탠다드 예를 들어 뭐 MRI나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태 여기서 질환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테스트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 양성값이 나올 거 그리고 음성값이 나올 거 근데 만약에 질환이 있는데 양성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찐트루 근데 질환이 없는데 양성값이 나오면은 이제 짭이죠. 아, 그죠? 짭펄스. 그쵸. 위양성이 어, 나오고 또, 나 건강한, 이제 뭐냐, 음성이 나왔어. 내가 테스트했는데, 너 건강해. 근데 알고 보니까 좆됐어. 찐펄스. 아픈 사람이야. 어, 아픈 사람한테 음성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음성이죠, 위음성. 짭음성. 근데 건강한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진짜로 건강하게, 너 건강해. 잘 맞출 확률. 그래서 진음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페이지는 정말 뭐, 그냥 완전 연구할 때 공부하는 거라서, 딱히
읽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 스탠다드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질환을 진단하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고 골절 여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그리고 인대 차원, 근육 차원을 보여주는 MRI 등이 명확한 골드 스탠다드의 예시입니다. 이제 골드 스탠다드는 그냥 최고의 기준점 그냥 그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 슬개골 대퇴 뭐 통증 증후군이나 어, 뇌진탕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찍어서 확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골드 스탠다드 검사가 우리가 평가하려는 실험 대상 그리고 진단 검사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골드 스탠다드인 MRI 검사가 있고 어떠한 또 테스트를 하려 그래요. 근데 만약에 MRI 검사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하려는 만약에 A라는 임상가가 뭐 의사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무릎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MRI로 얘 뭐 ACL이 나갔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흔들려도 근데 아까 봤으니까 뭐 양성이겠지. 뭐지 마음대로 이렇게 음, 정보에 맞춰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오염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의 수행 및 해석의 명확성. 이제 검사자, 우리가 한 테스트가 있어도 한 사람만 평생 그 테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필드의 여러 트레이너들이 이거를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그리고 같은 사람한테 여러 트레이너들이 뭐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자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결과 해석, 예를 들어 이 정도면 경도고 이 정도면 중등도고 어떤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거는 중증이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평가자가 동일한 점수를 내는지 보여주는 평가자 간 일치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계속 일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런 통계량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통계량으로 평가하면은 이렇게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할 때는 뭐, 모든 건강한 사람만 다 쓰거나 어느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걸 해본다고 하면은 이 나중에 이게 써먹게 될 때 대표성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18세에서 22세 사이에 사람들만 이 연구를 위해 모였어.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만 적용이 된 거지. 그 다른 나이대 사람한테는 적용을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 너에게 적절한 테스트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검사받게 될 여러 타겟들의 환자군을 잘 대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거까지는 좀 더 쓸모 없었고요. 조금 이제부터 이제 이런 진단 검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수치적으로 이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있는데 총 100명한테 하면 얼마나 맞추는 검사야 이게?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가장 먼저 유도되는 공식이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시점에서 만약 100명한테 했어. 너 어느 정도 진양성, 진음성 나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도라는 게 여기 공식이 있는데 아까 이게 아까 표인데 A, B, C, D 그뭐 진음성 아니 진양성 위음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값에서 A, D면은 이거 찐값 검사 진양성. 양성 진양성이랑 진음성인 애들 그러니까 모든 짭이랑 찐 다 합친 다음에 그거에 이제 찐값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검사를 통해 전체 피험자 중 A, B, C, D 짭진 다 합쳐서 올바르게 양성 및 음성, 진양성이나 음성으로 진단된 환자의 비율. 다르게 말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진양성과 진음성의 합. 그러니까 진이 나온 비율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정확도라는 것은 유용성이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그냥 진값만 한 거지. 오류인, 오류의 종류인 위양성이랑 위음성은 결과가 서로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얘의 경우는 진양성, 진음성 이만큼 나왔어. 진짜 값은 이만큼 나왔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뭐가
위험성이고 어떻게 위험성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테스트 집단이 이 유병률 수준에 따라 수치가 너무 크게 좌우되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그냥 다 걸려 있으면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너무 낮게 나오면은 또 유병률이 너무 낮은 집단에서는 그냥 잘 안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의 현상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양성, 위음성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틀린 것을 퉁치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지 그냥 팔 됐는데 음성인 거. 그리고 염자인데 골절로 나오든 이런 구체적인 걸 알지 못하고 그냥 틀린 거야. 이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정확도에 대해서 그 도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도 구하게 돼요.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진짜 정답일 확률. 그리고 양성 예측도의 경우에는 양성값이 나온 선수들 중에 진짜 그 부상이 있는 비율, 그리고 음성 예측도의 경우는 반대로 음성이 나온 선수들 중에 진짜 없는 이율. 그냥 찐 양성, 찐 음성. 이제 또 얘도 근데 임상적 가치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얘도 이병렬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잘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무릎 검사 한 번씩 받고 가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많이 없겠죠. 잘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응급실에 갔어. 정형외과 응급실. 음, 그러면 아픈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러면 다 양성이 되니까 이제 환자 집단에 따라서 이 확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유병률에 영향받지 않는 지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민감도랑 특이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민감도, 진짜 양성률. 그래서 A와 C 값을 더한 거에 A, 진짜 값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의 비율, 그리고 질병이 존재할 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 좀 키포인트인데, 이 민감도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90%짜리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너 아니야. 너 아닌 걸로 나왔어. 이러면은 실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질환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킬레스 파열 진단하는 톰슨 테스트라는 검사가 있어요. 얘는 96%예요. 민감도가. 굉장히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죠. 근데 이 검사에서 민감도라는 게 진짜 양성이 날 확률이니까 여기서 오히려 음성이 나오면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살짝 헷갈리는데 왜냐면 그러면 진짜 양성률이면 진짜 양성 걸려있을 확률을 더 잘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역학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 양성이면 진짜 양성으로 나올 거니까 반대로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 실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 그래서 그걸 아웃을 하는 데에 쓰기 좋다. 이렇게 이 민감도가 좋은 테스트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톰스 테스트가 민감도가 매우 높으니까 만약에 얘한테 선수한테 탁 했어요. 근데 음성이 나와. 괜찮은데? 이러면 아킬레스건 파열을 배제할 수 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아닌 것 같아. 이제 같이 나오는 특이던데요. 얘는 진짜 찐 음성률.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질환이 있는 거, 그 진짜 질환이 없는 경우 이렇게 진짜 찐음성, 짭음성을 이렇게 B랑 D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질환이 없을 때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얼마나 임상적으로 아니, 잘 감지해낼 수 있는지, 진짜 안 아픈지. 얘는 반대예요. 아까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 룰 아웃. 매우 높은 민감도 높은 검사, 음성 결과 룰 아웃이면은 얘는 특이도가 매우 높은 검사에서는 양성이 오히려 나오면은 확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음성률이 만약에 높은
M면은 특이도가 매우 높은 검사니까 오진, 위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짭 양성이 나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확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질환이 없는 반대로는. 상태를 네, 그쵸.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양성일 시에는 해당 질환이 있다고 매우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환이 없을 때 건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안 걸렸으면 안 걸렸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음, 그래서 고려할 점은 근데 사실 근데 이 두 개를 제가 영어로 들어서 그런지 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봐도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뭐, 나중에 그냥 몇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고려할 점은 두 수치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타당도가 높은 우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정확도나 이런 것들처럼 얘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검사는 특이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낮거나 반대로 민감도는 높은데 또 특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것들을 활용하기가. 그래서 이 두 지표가 불균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얘네 이 두 숫자들로는 적용하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를 결합해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이걸 가졌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이 가능할까? 라는 거를 이제 요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것들 얘기한 거의 제한점은 정확도랑 예측도는 유병률의 영향, 뭐 우리가 검사하는 집단에 따라서 너무 바뀌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그래도 유병률의 영향에서부터는 자유로워졌는데 숫자가 두 개야. 민감도 하나, 특이도. 그 테스트 하나당 요거 두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가 좋은 검사다, 뭐가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기가 이게 또 애매하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도비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를 같이 결합을 해서 산출되는 값으로 이제 특정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가 이제 실제로 얘가 이거를 부상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 직접적으로 추정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민감도 특이도를 쓱까가지고 이 검사 결과가 이 진단 확률을 몇 배나 올려주느냐, 몇 배나 이게 진짜 더 양성의 확률이 있고 몇 배나 더 음성의 확률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양성우도비. 선수에게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데 검사가 양성일 때 질환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냅니다. 한국말인데도 이게 뭐 자꾸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마냥 이상합니다. 들어보자. 이제 진짜 부상이 있는 환자가 양성을 받을 확률, 진짜 부상이 있는 환자가 진짜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부상이 없는 정상인이 억울하게 위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게 양성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은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고 다닐 건 아니니까 근데 이해만 하면 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양성률 분의 진양성률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떠한 검사의 우도비를 계산하는 거를 해봤어요. 이제 보면은 여기가 양성 값이 나온 데고 있는 애들, 진짜 있을 경우 얘는 음성, 얘는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가 진양성인 애들이고 여기가 음성 나왔는데 있으니까 이제 아닌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컨디션이 없는데 양성인 애들, 그러니까 위음성, 진짜 음성이고, 그리고 없는 애들. 이렇게 A, B, C, D랑 인원수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아까 이 값을 활용해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슬랩이라는 어깨 관절화순의 부상을 입는 병변이 있는데 요거에 액티브 컴프레션 테스트, 오브라이언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건 진짜 숫자가 논문에 있는 숫자들을 가져온 거고요. 진짜 환자였던 애들이 38명이고 멀쩡한 애들이 371명. 얘네 두 개의 값을 합친 게 37명. 왜냐면 컨디션 없는 애들, 멀쩡한 애들 37명. 그리고 진짜 환자인 애들, 컨디션 있는 애들, 38명. 그쵸, 38명. 그리고
이건 결과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도라는 게 진짜 찐 38명 중에 양성으로 맞춘 비율. 여기가 진짜 있는 애들이잖아요. 38명 중에서 진짜로 양성 맞춘 애들이 18명이죠. 그래서 38분의 18 하면은 대충 0.474가 나와서 47.4%가 나와요. 민감도가. 그래서 특이도는 안 다친 이제 괜찮은 애들 37명 중에서 진짜 괜찮다고 맞춘 비율. 진짜 괜찮다고 맞춘 비율. 그래서 총 인원 얘네 371명 중에서 진짜 맞춘 애들 없는데 음성 나온 애들 203명 하면은 0.547, 54.7%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식을 맞춰서 자, 특이도 1 마이너스 특이도분의 민감도를 위양성률이라고 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성우도비를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sensitivity, specificity를 구했으니까, 민감도 특이도를 구했으니까, 요거를 탁 대입을 해가지고, 띡, 띡 구해가지고 하면은 1.05가 나옵니다. 1.05. 근데 양성우도비,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10 이상이어야 강한 거예요. 결정적인 단서다. 너는 쓸만하다. 5에서 10 사이면은, 이 숫자가 5에서 10 사이면은, 아, 그냥 괜찮다. 괜찮은데 뭔가 다른 것도 써볼까? 그리고 2에서 5 사이면은, 아, 약한데 뭔가 다른 것들과 더 다른 클러스터 여러 개의 테스트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 2, 1에서 2 사이면은, 아우,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값이 1.05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쓰레기네. 1에 수렴하죠. 네. 그래서 이 아, 개쓰레기. 검사에서 양성이 떠봤자, 왜냐면 양성도가 낮은 애니까, 양성이 떠봤자, 진짜 다친 사람일 확률이 안 다친 사람보다 겨우 1.05배 높다. 그러니까, 없는 애들보다 진짜 있는 애들한테서 이거의 양성값이 나올 확률이 1.05배. 아주 미세하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아주 개쓰레기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쓰든지 아니면 쓰지 말든지 어,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나 식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우도비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그냥 우도비를 알면은 테스트가 이렇구나를 해석할 수 있구나 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쓸데기 없습니다. 저도 들어놓고 다 기억 안 나는 내용이에요. 자, 음성 노비도 반대로 그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검사가 음성일 때 질환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래서 특이도분의 1 마이너스 민감도고 진짜 부상이 있는 환자가 검사에서 실수해서 짭음성을 받을 확률이 정상인이 진짜 음성을 받을 확률에 비해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적은가. 짭음성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적은가. 그래서 얘는 또 숫자 이것만 반대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요. 높을수록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음성 노비 값이 그 0.12, 0.12 이러면은 질환이 있는 사람에 비해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음성 결과가 0.1배 빈도로 나타난다는 뜻.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진짜 다쳤을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0.12배, 100분의 12 정도죠. 그래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부상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숫자들을 그냥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우리가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랑 라크만 테스트라고 대표적인 ACL의 이제 손상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양성 노비값, 음성 노비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45, 0.28이네요. 이렇게 라크만 검사. 와우. 10만 오, 넘어도 강한 건데 45.5예요. 45. 그리고 얘는 이제 0.1 이하면은 강한 건데 오, 0.09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모두. 그래서 라크만의 양성 우도비는 45.5. 이미 아까 결정적인 기준 10을 완전히 초과했어요. 그래서 십자인대 팔을 진단하고 싶을 때 다른 검사보다 얘가 아주 압도적임을 증명한 거죠. 이 우도비라는 수치가. 그래서 이 우도비가 어떻게 너무 뜬금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써먹길래 이게 나온 거냐 했는데 이런 베이지안 추론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모그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임상 결과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축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사전 확률. 환자가 질환을 가지고 있을 사전 확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나이도 그렇고 주의 운동 횟수도 그렇고 어떠한 부상 기전을 가졌고 어떻게 뭐 통증이 어떤지를 얘랑 대화하면서 내가 1차적으로 아무 테스트 없이 아, 얘 뭔가 몇 프로 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 써먹을 우도비를 알게 됐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테스트의 우도비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 우도비, 그 테스트의 우도비를 아까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탁 체크를 하는 거죠. 틱. 그러면 손을 탁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그거에 또 줄을 바로 거기서 이어주면은 이 삼축의 사후 확률, 내가 이 검사를 통해서 도달한 사후 확률을 얻게 돼요. 그러면 아, 얘가 이 부상의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치면은 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시작하든지 중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모그램은 수식을 직접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 확률, 우리가 뭐 몇 프로인지, 아, 뭐 이분 모일 확률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일 것 같다 체크하고 그 내가 해당되는 테스트의 우도비를 알면은 탁탁 그으면은 이 사후 확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계속 진단을 할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이분한테 병력을 청취할 수도 있고, 뭐 테스트 여러 개 해보고 하는데 이거를 멈추고 치료로 넘어갈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실행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임계값은 질환의 심각도나 치료에 드는 비용이나 강도, 그리고 환자의 가치관, 뭐 예를 들어 선수면은 아 나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뛰고 싶다. 나 내일 뭐 어디 리그 엄청 중요한 리그다. 이렇게 되면은 임계값이 엄청 높아지겠죠. 왜냐면 이 아주 높은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그냥 치료 말고 이제 계속 뭔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첫 봤다 가장 이런 부상이 의심이 되니까 가장 그 부상에 적절한 유력한 검사를 통해서 아까처럼 요거처럼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때 실행 임박이 넘지 못했다면 이 뒤에 나온 사후 확률을 오히려 사전 확률을 옮긴 다음에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다음으로 또 가장 유용한 검사를 추가로 수행해서 이게 실행 임계값이 닿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임계값은 뭐 누가 과학적으로 정해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질환의 심각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의 가치관 상황에 따라서 아 내가 생각했을 때 70% 정도 넘으면은 얘는 이제 운동 못하고 빨리 보내야겠다 병원에 보내야겠다 뭔가 엑스레이 찍으러 보내야겠다 요거를 정해서 시행 임값을 도달하게 되면은 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검사 확률이 목표했던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진단검사들의 이런 우도비, 예를 들어 우리가 진단검사를 몇 개 배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우도비를 알게 됐다. 이러면은 이런 확률을 계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탁 중단하고, 아, 나 테스트 이제 딱 그만. 다음 단계, 병원을 보내든지 중재를 하든지로 들어갈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축구 그건데요. 아까 그분, 똑같은 분입니다. 톰슨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걸 듣고, 총소리인 줄 알았어. 그 만약에 제가 이 화살표를 표시해놨거든요. 뭔가 이분 32세 남성의 주 1회 운동량이 많지는 않으시네 이러면서 그 파열음이 들렸어. 꽤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걷지 못하신다. 그리고 도수근육 검사 이 정도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 49, 45%뭐 이 정도로 체크를 했어요. 사는 확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이 되니까 톰슨 테스트 그에 해당하는 톰슨 테스트를 할 건데 얘의 양성 노비가 13.7이에요. 어, 그러면 13.7 체크.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 했어요. 사전 확률 이만큼일 것 같아. 그리고 톰슨 테스트가 오케이 13.7이네. 그러면 이쪽에 체크. 그러면 하나 이어주고 이어주면은 와우 95% 정도 되네. 음.
너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너 꽤 확률이 높다. 너 병원으로 보내야겠다. 난 테스트 이제 그만하고, 너 보내주겠다, 병원으로. 병원 아니면은, 뭐, 당연히 뛸 수는 없겠지만, 파열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뭔가, 뭐, 깁스를 하든지, 빨리 캐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야겠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 그냥 어떻게 사용할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솔직히 앞에 거 어떤 수치들은 그냥 원리적인 것들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본 지표들 중에서 정확도는 이제 전체에서 진양선, 진음성이 나온 것들이니까 비율적으로 본 거고. 근데 하지만 그래서 유용성은 낮다. 맞다. 예측도 아까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서 보는 건데 너무 유병률 유전성 높고 스크린시에는 유용하되 그렇게 유용하진 않고 민감도 특이도 그 다음적으로 이제 얘 잘못 나왔네요. 얘도 유병률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병률 의존 좀 안 되는 방법 없을까 했을 때 민감도 특이도를 이제 탁 파악을 하게 된 거죠. 테스트에. 그래서 이체 분석용으로 유용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이 테스트의 값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진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확률에 대해서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본 노모그램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임상적으로 되게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내가 이 환자의 사전 어떠한 뭐 청취를 했을 때 얘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확률이 있네. 그리고 내가 쓸 테스트의 우도비 값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나면 딱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이 루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계속 진단하고 평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단일 검사로 이걸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말 골절 이런 거면 뭐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단계들과 질문을 그분이랑 환자랑 소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사전 확률을 설정한다. 아까 그 일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검사, 이런 상태인 것 같으니까 이런 검사를 해보고 그거에 맞춘 우도비를 적용을 해서 사후 확률 도출하고 만약에 도출을 했는데 임계점 평가가 됐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내가 예를 들어 70%를 정해놓고 70% 정도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도달했으면은 얘는 이제 진단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보내든지 중지를 시작한다. 근데 만약에 임계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계속 다시 돌아가서 다른 검사를 하면서 계속 그걸 쌓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러한 우리가 흔히 스펠 테스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뭐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 라크만 테스트 뭐 이것저것 막 어깨 뭐 여러 가지 관절에서 여러 테스트들이 정말 많고 그거를 막 공유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어떤 테스트는 어떻고 저런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관절을 하는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데,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정보가 이러한 테스트에 관련해서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어,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런 내용이 있구나. 어, 저도 이거를 이제, 저도 수업 때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물론 뭐 민감도가 좋은 테스트, 특이도가 좋은 테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이전까지 들어왔고 뭐 거론사 시험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애들 봐줄 때도 그냥 테스트 어떤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고 그리고 특이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써먹는지, 그리고 이 테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따른 어떠한 이 유효성, 테스트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항상 까먹어요. 솔직히 이걸 우리가 실제로 계속 이 개념들에 대해서 반복할 일은 없다 보니까. 근데 알고 있으면은, 머릿속 한켠에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긴 넘어가시죠. 하네요, 확실히. 너무 어려워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저도 시간 날 때 종종 이렇게 보고 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저도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아니, 이런 게 있었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그, 그냥 머릿속 한켠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간다. 야, 이런 느낌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 콘텐츠, 나가네.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지. 네, 일단은, SPH, PDF에도 있던 내용인데, 여기에 주된 일단 얘기도 뭐 쓸모없다, 쓸모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내가 요거는 필기를 막 엄청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 네. 왜냐면 이 PDF 아마 보내준 거를 보면은 나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걸 처음 봤었거든. 음, 그러니까 진단 뭐 학개론부터 해서 이 PDF 내용만 보면은 사실 일단 처음 알았던 내용은 이 쏨노트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 SPH에서는 이게 이제 뭐 주관적, 객관적, 그다음에 뭐 사정, 이제 계획 요거를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부가적인 것들은 그냥 좀 딥한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굳이 다 적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이런 검사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뭐 신경의학적 검사에 뭐가 있고, 사실 이런 걸 뭐 우리가 다 아까 우도비 말한 것처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받아 적진 않았고,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을 접하는 트레이너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 검사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검사 하나를 짚어주긴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정적인 자세 검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버헤드 스쿼트 검사를 음, 많이 사용하는데 SPH에서는 이제 뭐 어깨와 골반이 주된 주 인자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검사를 뒤에 강의에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통합적인 검사, 뭐 벤치나 스쿼트. 근데 요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검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처음 뭐 알았던 거는 이제 MMT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나는 뭐 MMT나 이런 걸 자주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알고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근력과 이제 아무래도 이 근육의 쓰임을 판단하려고 썼던 것 같아. 대부분 뭐 일반인 클라이언트 분들은 뭐 어깨 위로 들면 찝혀요. 그럼 뭔가 이 어깨 와순 애들이 이제 아구가 안 맞는 거니까 뭐 나는 이제 굴곡시킨 상태에서 내가 밑으로 저항을 줘서 뭐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전시킨 상태에서 체크를 한다던가 뭐 ER, IR 체크를 한다던가 가장 그냥 뭐 테스트 명칭이나 그런 거를 알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아마 움직임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뭔가 크게 편차가 있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근력의 강화를 시켜놓고 다시 뭐 프레스 동작을 시켜서 평가한다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또 했던 얘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요거를 적용하는 거는 너가 말한 것처럼 환자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 좀 이렇게 건강한 성인들한테는 이걸로 뭐 이렇게 등급 나누는 게 있더라고. 페어, 푸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완벽하게 이제 알 수는 없다. 좀 알기는 힘들고 임상적으로는 가치가 이제 있는데 그냥 하나의 감별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게 좀 좋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에는 이 위에 뭐 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일단 내가 SPH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빨리 들어서 알려주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 이 SPH라는 것도 뭐 기초이자 기본 원리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들은 결국 통증을 완화시켜 주려고 어, 이 세상에 되게 다양한 정보에서 판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방법론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런 기초 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통증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거를 이어서 설명하면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통증을 굳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화학적 통증 말고 고유수용 통증이나 중심 통증 같이 뭔가 완벽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그게 뭐 관절 중심 운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볼록 오목 법칙이 깨진 건지, 뭐 근육의 안정식 길이가 짧아졌든 늘어났든, 어쨌든 그런 특정한 것들이 문제를, 트리거를 일으키면은 결국 뭐 트레이너나 우리는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SPH라는 거를 강조를 했다라는, 그래서 진단학을 다 들었는데 약간 그냥 결국엔 빨리 SPH를 들어야 된다. 음, 더 또 이 내용이어서 내가 다음 주 중으로 빨리 좀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여기 또 뒤에 강의를 쭉 빼긴 했는데 일단 뭐 그냥 재밌는 내용은 이런 거였지. 한국의 현 사태니까. 개밥그릇 싸움. 예, 백년 허리. 맞아. 강의 내용 듣는데 저한테 백년 허리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의 이제 기능적인 영역으로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였어. 좋은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운동 학습이 있는 거다. 근데 운동 학습은 운동 조절이고 그 운동 학습과 조절에 SPH가 기본 원리가 된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의미를 도출하려고 했던 거는 나는 항상 뭔가 특정 편향된 이 운동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학습시켜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의 비중보다는 스쿼트 하면 당연히 좋아지지. 데드하면 좋아지지.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뭐 골반의 틸팅이나 척추의 일롱게이션이나 그런 건 잡는다는 가정 하에지만 아무래도 환경과 성향이 조금 더 그런 러프함 쪽에 맞춰져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 이걸 맞다, 하면서. 맞다. 어. 왜냐면 뭐 우리가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반대에서 잡아주는 혹은 그런 반추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나는 그걸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더 명료해진 것 같긴 해. 같은 스쿼트, 데드, 벤치 우리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럼 이거를 과연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가? 정말 좀 이제 뭐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더 뭐 궁금증을 증폭시킨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뭐 숙제이자 우리가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이런 이론적인 것도 있는데 그, 그놈의 그 모터 컨트롤, 뭐 모터 러닝, 그 모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뭐 외적인 큐잉이 될 수도 있고 내적인 큐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관점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워낙 뭐 방법론도 많고 얘기도 많고 한데 뭐 정말 큰 틀에서는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삶부터 그 사람의 뭐 자잘자잘한 것까지 알아야 되고 이론적인 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수 트레이너든 코치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운동 학습을 올바르게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터 컨트롤에는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웃겼던 게 양자역학에 나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운동적인 발생을 하는지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뇌의 과학이 다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대신에 SPH라는 거는 그냥 신경 생리학의 그런 복잡의 관점을 토대로 전개를 해 나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믿음이 갔던 거는 저번 맨 처음 회차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워딩이 없기에 지금 계속 수강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만약에 뭐 예전에 누구처럼 뭐 특정 누군가를 찝을 순 없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안 하면 트레이너 하지 마십시오. 막 요즘 음, 그런 셌던 사람들이 몇 명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편협된 시각보다는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런 한국의 피트니스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번에 들었을 때는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7월 안에는 아마 온라인 강의는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건 7월 26일에 그 세미나를 갔다 오니까 그 뒤에 8월부터는 아마 다녀온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현장 혹은 너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우리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가볍게 했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건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결국 살아남으려면 요즘 가장 나는 내 개인적인 화두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과연 우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음, 였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거 하고 좋은데 약간 좀 제2의 사춘기가 온 것처럼 과연 나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1번,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덜 받고 그다음 어떤 인간 관계에서 혹은 뭐 그런 걸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제 재미삼아 가바 뭐 그런 검사 큐레이터스에서 줬던 걸로 우리가 재미삼아 했었고 거기서 조금 더 딥해졌을 때 뭐 최현이도 TCI 검사 했었나? 하라고 했었나 내가? 네, 그쵸. 했었죠. 어. 두 번째가 TCI 검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찾다가 이제 이 갤럽 강점 검사라는 걸 찾아왔는데 이게 비용이 좀 발생되기는 해. 5만 원이었나? 7만 원이었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뭔가 좀 뭐 괜찮으면 한번 좀 받아보는 걸 권장하고 이거는 34가지의 강점을 그 테스트지로 하는 건데 통계치가 매우 좋았고 이게 한국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영어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처럼 하고 한글로 받아도 되고. 좋은 거는 이제 테마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기질적으로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센 테마 뭐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이 이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나와서 나는 대인관계 구축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더라고 이 검사를 했을 때. 음, 이 파란색이 보면 대인관계 테마거든. 근데 나는 지금 파란색 테마가 거의 세 개가 있고, 오, 그러네요. 어,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대인관계 구축, 그다음에 뭐 주황색이 영향력 뭐 이런 테마고, 보라색 실행력, 초록색 뭐 전략적 사업.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를 나눠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선 나오는 검사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자자장 필요 없고 하나씩 하면은 난 제일 좋다 느꼈던 게 이제 이런 거였어. 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정확한 워딩들, 약간 러프하게 보면, 그 다음에 뭐 이 테마를 사용하면 어떤 성공을 알고 할 수 있으며,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신에 이런 맹점을 주의하세요. 응. 그래서 뭐 맨 처음 걸로 예시를 보면은 나는 화합 테마가 1등인데, 합의를 추구한다고 하고 갈등이나 충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맞지, 생각해보면 맞지. 맞아. 나는 학창시절도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맞짱을 말리는 타입이었고 항상 친구들이 뭐가 터졌을 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중재를 시키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 음, 물론 이거 워딩을 다 이제 무조건 나라고 이제 하면은 너무 MBTI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음, 앞에 것도 글이 겁나 길긴 한데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이런 거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뭐가 생각부터 할 것이고 음. 실용적인 체계 사고 그다음에 특정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뭐 현실주의자. 그다음에 뭐 한번 이제 해보겠다. 나중에 이게 돈이 있어 그 검사가 뭐 34개 아니면 뭐 17개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무조건 34개. 그걸로 하라고 음, 하더라고. 주변 오케이. 이거 뭐 먼저 하신 분한테 하니까. 그러고 이제 좋은 거는 이 내용을 사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AI한테 넘겨서 질문을 한번 더 돌리거나 이걸 파악해줘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질문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과연 트레이너나 코치로서 이 테마가 잘 맞는지, 갖고 있는 게. 아니, 이 강점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한다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코치가 잘 맞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구나랑 또 두 번째로 이거를 좀 추천했던 거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받잖아, 사람이, 음. 우리는. 그럼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는지 좀 중요하더라고, 요즘 보니까. 결국 삶을 계속 길게 살아갈 거면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의 수치가 좀 평탄하거나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사실 효율이 계속 좋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뭔가 사사로운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이렇게 좀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강점이 어떻게 있는지 알면은 사실 이걸 토대로 뭔가 하루를 구상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채연이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뭘 하더라도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나도 그렇고 막연함 속에서 그냥 일단 해보자 이거보다는 저걸 알고 그럼 이렇게 좀 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했을 때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런 중요하죠. 그런 이거. 관점에서 이게 꼭 조금만 젊었을 때 빨리 이거를 해보는 게, 뭐, 나중 가서 좀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지금 시기가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랜만에 이제 이거 너랑 얘기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 나는 이제 이거였는데, 매일 사람들을 마주쳐야 하는 역할, 상황, 환경을 피하십시오. 대신 이거에 대한 전제가 콜드콜에 기반한 영업 또는 경쟁이 심한 수업이나 직장은 당신에게 좌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다가 와우, 와우, 이거 소름, 미쳤다. 소름이 어? 이걸 미쳤어. 긁어서 클로즈한테 넘겼어. 클로즈가 미쳤어. 지금 재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핵심 지표는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나, 나 사실 이거 회사 그 제대로 뭐 알아보고 하긴 했는데 어,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뭐, 한번 정정하고 넘어갈 거는, 이거 무조건, 뭐, 사람들을 마주쳐야 되는 역할, 이걸 피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네, 영업을 기반한, 경쟁이 심한, 콜드콜에 기반한, 그런 데서는 이제, 재원님의 기질과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쳤네, 그냥 이거. 최지원을 그래서, 그냥 깨뚫어 봤네, 이거. 이거 통찰력이 되게 좋은 파일이어서, 음, TCI보다 더, 나는 이제 채연이한테 꼭 추천하고 싶었던 게, 사실 우리가 뭐 지인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실 음. 뭘 제일 잘하세요 할 때, 되드 잘해요. 이거 뭐 이럴 순 없잖아, 사실. 어. 그냥 뭐 물론 잘해야지. 근데 뭐 잘해요. 저, 저 뭐 MMT 잘해요. 이런 뭐 약간 그게 나는 사실 그냥 뭐 어떤 하나의 방법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좀 더 솔루션이 명확해졌지. 아, 나는 대인관계에 특화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과는 정말 잘 통해서 시너지가 계속 발전하고 반대로는 이제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부대끼고 있으면은 정말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음, 근데 이런 걸 몰랐으면 아마,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이런 환경에서 못 견디는 걸 나의 나약함으로, 특히 한국인들, 우리 같은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으로 그 화살표를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안 맞았던 거지. 알레르기 같은 거지. 만성 비염처럼. 그치. 어. 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데, 난 나약하니까 꽃가루 더 마셔서 이겨낼 거야. 이거 멍청한 짓이잖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맞아. 들어가지고. 이 다음도 대인 관계였어. 그냥 절친. 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고, 너랑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 음, 맞지. 그렇게, 여기 있지. 진실되고 상호 보완적인 1대1 관계를 형성합니다. 1대1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 음, 노력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는 너무 시너지가 좋고, 활력이 잘 되고, 그렇기 맞지. 때문에 코치란 직업을 추천을 받은 거지, 얘한테 더. 재밌다, 여기, 이거. 이거 해봐야겠다. 보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최상화여서 이게 완벽주의랑 비슷한, 아, 완벽주의 성향이었어. 그래서 이게 총 34개가 있는데, 이 각, 앞에 5개, 아니, 혹은 뭐 10개까지 그냥 보면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장점 쪽은 아닌데, 그냥 굳이 뭐 보완하려면 보완해도 되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라. 음. 강점을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기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다 얘네가 이렇게 무뎌지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음, 강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나한테 좀 상위 있는지를 가지고 뭐 앞으로도 좀 설계를 하거나, 뭔가 그런 아니, 직장을 선택할 때 난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음, 결국 스포츠 현장에서도 아니면 선수 트레이너든 나 같은 지금 그냥 트레이너도 직장을 구인할 때 오늘 내 이번처럼 그런 큰 센터에서 뭔가 영업을 하는 센터를 가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PT샵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바라봤을 때 나를 알고 지원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뭐 오래 다닐 수도 있고 배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34가지가 있으면은 뭔가 강한 것들 이렇게 냅두고 나머지 모든 리스트를 약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잖아. 음, 근데 이게 이 포인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내가 타고난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거.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되게 예상 외에. 맞아. 이거 사실 두루두루 다 잘하려고 하잖아. 뭐 음, 특히 한국 우리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모나려고 하지 않고 음, 이게 뭔가 튀려고 하지 않고. 근데 그게 나는 요즘 들어서 이 직업을 가지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 음, 왜냐면은 물론 뭐 운동엔 정답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동의는 하지만 그럼 그 뒤에 그 말은 붙어야겠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운동을 가르칩니다. 음, 그러니까 나의 사견이 없이 그냥 모든 게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겠더라고. 내가 만약에 소비자면 저 저, 사람이 뭘 잘한대. 근데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대. 음, 그래서 그냥 뭐 운동 잘 알려준다 이러면 사실 내가 뭔가 돈과 시간을 혹은 정말 간절하게 뭘 고치거나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되려 신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맞아. 뭔가 전에 어떤 브랜딩 컨설팅 하시는 분이 좋은 글을 써주셨던 게 하나 있는데, 맥가이버 칼이랑 그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 트레이너 혹은 이제 코치, 이 헬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수술용 메스처럼 그 한 가지에만 정말 완벽하게 하는 게 시장성에서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듣고,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맞는 말이야.
최 너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당연히 잘 하고 있지만 그걸 하면서도 그냥 뭔가 이게 큰 육각형보다는 삼각형인데 좀 이렇게 큰 삼각형이 조금 음, 더 뭐 사실 돈도 중요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시장에서 이제 뭔가 포지셔닝 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강점 검사를 추천하는 것도 있고 어,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만 집중했을 때 좋은 점이 그 AI랑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게 저것 때문에 오는 단점이 있거든. 약간 뭐냐면 음, 나로 예시를 들면은 나는 심사숙고랑 집중, 체계 이게 상위에 있잖아. 그래서 실행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계속 완벽하게 이걸 꾸려야지 하다가 한 해, 두 해, 3주, 4주 계속 지나가. 그러니까 시도도 못하고 끝나.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혼났어. 이거 일단, 맨날 하는 얘기잖아, 이거. 어,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하세요. AI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냥 제발 좀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조금 와닿고 좋았던 거는 어차피 너나 나같이 뭔가 이런 완벽주의 성향들은 그냥 저질러 놓고도 어차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기질로 깔려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그냥의 힘을 좀 기르세요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 혼났지 AI한테. 음, 막 블로그도 뭐 어떻게 글을 몇 자를 쓰고 사진을 몇 개를 어디다 첨부를 하고 제목을 어떻게 후킹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쓰라고. 써서 기록을 남겨놓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하는 이것도 난 저걸 전에 하고 이제 AI랑 계속 뭔가 나 분석을 하면서 시도를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 예전 아마 학부생 때였으면 정말 뭐 쓸데없는 일하기보다는 정말 짠 걸 많이 부렸을 것 같아. 막 이름을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막 우리가 막 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거기서 에너지가 방전돼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되게 좀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시간에 너한테도 저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봐서, 이제 강점으로서도 잘 쓰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단점도 AI 혹은 뭐 너가 보면 알 거야. 그럼 음,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러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행이었고, 제발 그냥 좀, 요즘은 그래서 제발 그냥 하자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해보고. 하자. 뭐 약속 자리 있으면 그냥 한번 가보고 좀 그냥 뭐 이렇게 재가지고 에너지 빨릴 것 같고 막 다음날 막 내일 뭐 출근 이랬는데 뭐 막말로 가려고 가다 교통사고 나 쓰러지면은 그거 후회하고 억울할 수도 있잖아라는 뭐 그냥 여담 막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맞아. 아니, 이건 진짜 우리 같은 유명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걸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살까 말까 뭐 이런 거는 잘 사. 근데 아, 뭐 그렇진 않아. 근데 할까 말까. 이거가 진짜 큰 그거야. 벽이야, 벽. 그 벽이 이만큼 음. 계- 계속 이러고 있어 그냥 계속 이렇게 아씨 그래서 계속 무슨 그 복싱 선수니까 경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잽도 안 날리고 잽을 한 45도 코사인으로 이렇게 돌리면 될라나? 이 날리니까 원포카 날라면 그냥 죽는 아, 거잖아. 그래서 진짜. 무지했다기보다 많이 배운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리고 뭐 돈 더 내면 뭐 코칭 해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그냥 외국인들이 튜터로 다 있을 거야. 왜냐면 얘네가 미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뿌린 거라 그 표본이 엄청 많대. 어. 아마 그거는 뭐 현지에서 너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 꼭 진짜, 이건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이거 좀 정신 해보고 이미 해야겠어요. 정신을 아니, 충분히 차리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진짜 심한 게, 근데 심지어 이거 일 말고도 약간 누군가한테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메일 써야 될 일이 많아서, 근데 이 메일을 막 조금 뭐 밀리고 이러면 또 걱정이 많고, 이거 보내마라. 이거 또 할까? 하면 돼.
할 말을 고민할 때 이걸 하게 됐을 때 약간 뭔가 사고가 나는 상상을 하게 돼. 맞아. 부적인, 부적 네거티브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아주 안 좋은. 진짜. 이 흔히 진짜. 말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거든. 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떠오르는 얘기는 현상으로만 바라보래. 감정을 넣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래.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을 늦게 보냈다. 음. 그럼 거기서 끝 나야 되는데 내가 이메일을 늦게 보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다음날 봤을 때 그의 눈빛이 나의 그러니까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좀 편하고 사실 저 사람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닙니다, 재원님. 그는 그냥 전에 잠을 못 잤을 확률, 뭐, 모닝똥을 못 싸고 나올 확률, 이런 게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자기 자신이 잘못했나로 돌리는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 감명 깊다. 진짜 맞는 말이다. 어. 진짜. 그래서 그것도 혼자 생각했을 때 그거였어.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체인데, 주체성을 너무 이 남한테 준 게 아닌가? 물론 음. 그게 한국에서는 뭐 배려라는 단어와 착함이란 단어와 뭐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단어로 좀 표현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좀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도 해. 이미 친절과 배려 이런 거는 배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프라이드 좀 이렇게 더 이제 이메일 좀 늦었어. 뭐 어쩌라고. 보내고 그냥 표정 안 좋아? 기분 안 좋나 보지 뭐. 넘어가고. 약간 좀 생각도 이제 실제로 진짜 잘못했으면 말을 했겠지 지가 우리한테. 근데 말을 안 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네? 약간 어, 좀 약간 이런 사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그거지. 결국 너든 나든 가장 큰 또 스트레스 요인은 조급함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뭔가 그 특정 나이대만 해야 되는? 아니, 맞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때 맞아. 이걸 이뤄야 될 것 같은 그 의젓함 강박 플러스 이제 그런 살아온 환경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올가맬 수 있다라고 뭐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거는 그런 것도 좀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서로 둘 다 이제 오래 봐서 개인사도 잘 알고 뭐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의젓함, 착함, 뭐 배려 이런 거는 이것도 여기 강점 검사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고유성이라고 나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조금 더 좀 러프하게 자신 있게 그냥 좀 남보다는 우리를 더 이렇게 생각하면 남은 26년도 좀 그래도 좀 소소한 행복을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했던 것 같아. 준비를 하면서. 물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어, 얘기야. 그런 그런 공부적인 거는 뭐 워낙 넌 잘하고 있고 우리 둘 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덕분에 시작했다. 아유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니까